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옷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 2권, 정대건 작가의 급류와 이승우 작가의 사랑의 생애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급류를 이용해 사랑의 생애를 영업하는 게 제 전략입니다. 우선 급류부터 시작해볼게요. 급류는 물이 빠른 속도로 흐름, 어떤 현상이나 사회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제목이 보여주듯 소설의 핵심은 물과 연관돼 있고 또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담겨 있어요. 주인공 최도담은 소방관이자 물개라는 별명을 가진 아버지 최창석 덕에 수영을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두 사람은 여느 날처럼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담의 눈에 어떤 남자아이가 들어옵니다. 낯설고 하얗고 수영을 못하는 그 남자아이 이름은 해솔입니다. 도담이 해솔을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해솔이 물에 빠졌을 때 곧장 다가가 구해내려고 해요. 도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둘 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데 아빠 최창석이 도와 두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 구해내는 사건으로 인해 창석과 도담, 해솔과 해솔의 어머니 전미영은 친밀한 관계가 돼요. 해솔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도담의 어머니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 메인 이야기에서 배제됩니다. 도담과 해솔은 비밀 연애를 시작하는데요. 창석과 미영도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픈 엄마를 두고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도담은 두 사람을 벌해야 된다고 다짐해요. 현장에서 목격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도담은 미행을 시작합니다. 광도가 높은 제논 탐조등까지 야무지게 챙겨서요. 해솔은 그러지 말자고 말리면서도 따라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칠성폭포예요. 도착해보니 창석과 미영이 아주 다정하게 술을 마시고 있어요. 어떻게 벌을 줄지 고민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술도 마셨고 어두운데 비까지 오니 이제 두 사람이 나올 줄 알았더니만 안전을 강조하던 창석이 미영과 우통을 벗고 폭포에 수영하러 들어갑니다. 해솔은 자신이 물에 빠졌던 경험 때문인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기야 탐조등을 켜버려요. 상의를 벗고 수영을 하던 두 사람은 빛에 깜짝 놀라 물속으로 숨으려고 해요. 두 사람을 나오게 하고 싶은 해솔과 숨으려고 한 두 사람의 대치가 일어납니다. 불 켜! 하는 고함과 미영아! 하는 창석의 다급한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떠내려갑니다. 며칠이 지난 후 옷을 벗고 다슬기가 몸에 가득 붙은 채로 발견됐고 도담과 해솔은 경찰에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이 일로 도담과 도담 엄마 그리고 해솔은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만납니다. 부모가 모두 죽은 해솔은 친척 집으로 떠나고 불륜과 불명예로 얼룩진 도담의 가족도 망가지기 시작해요. 또 다른 급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도담에게 사랑은 급류와 같은 위험한 이름이었다. 휩쓸려 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발가벗은 시체로 떠오르는 것, 다슬기가 온몸으로 뒤덮는 것이다. 더는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왜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걸까? 물에 빠지다, 늪에 빠지다, 함정에 빠지다, 절망에 빠지다. 빠진다는 건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처럼 느꼈다. 이게 소설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 이후 도담은 양성부력을 받아 계속 둥둥 떠 있어요. 술과 담배, 자기 파괴적으로까지 보이는 만남과 헤어짐, 들끓는 감정들에 의해 부양되는 삶이 이어져요. 발이 닿지 않는 불안함, 누군가 받쳐주면 좋겠지만 그걸 믿을 수 없는 의심의 불안이 공존해요. 반면 해솔은 음성부력을 받아 계속 가라앉아요. 급발진처럼 켜댄 탐주등 밑에 두 사람이 쓸렸던 걸 복기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항상 예측하고 예민하게 깨어있겠다고 다짐해요. 이성이 아닌 감정을 따르는 걸 엄격히 금지하면서요. 해솔은 가라앉았고 젊음을 잃어요. 그 뒤에는 도담과 해솔의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이 그려집니다. 중성부력에서는 무중력 상태처럼 자유롭지. 아빠는 도담이가 중성부력에서처럼 평온하고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 양성부력의 도담, 음성부력의 해솔은 중성부력의 안정을 함께 찾게 될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사랑을 이야기해 봅시다. 작가는 사랑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기에 사랑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장편 소설을 썼다고요. 근데 저는 작가가 사랑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정의를 소설로 풀어쓰고 소설로 설득해야 한다고요. 한 문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소설을 만들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결국 그 정의는 여러 문장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가 생각한 사랑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무엇일지 고민해봤어요. 제 결론은 사랑은 빠지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두고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사랑은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빠지는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동시에 두려운 존재인 것처럼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동시에 죽일 수도 있는 것. 그 죽음이 선택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때 생각했어. 누군가 죽기 전에 떠오르는 사람을 향해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랑이란 말을 발명한 것 같다고. 그 사람에게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말을 위해 사랑한다는 말을 만든 것 같다고. 죽기 전에 떠오르는 사람을 향해 느끼는 감정. 그 사람에게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말을 위해 도담과 해소를 그렇게 급류에 밀어넣은 걸까요? 다양하고 다변적이기에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게 작가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한 또 다른 문장은 사랑엔 와류가 있다 입니다. 와류는 계곡물 아래 움푹 팬 웅덩이에 생기는 소용돌이인데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소용돌이에 빠지면 수면에서 나오려 하지 말고 밑바닥까지 잠수해서 빠져나와야 해. 바다에 가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수영하는 사람, 발만 담그고 노는 사람, 둥둥 떠다니는 사람처럼요.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놀던 도담과 해솔은 창석과 미영, 두 사람의 사랑 혹은 죽음이라는 와류를 만났어요. 그러면 밑바닥까지 잠수해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좁은 동네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끌어올림이 있었어요. 구원이 아닌 끌어올림 때문에 밑바닥까지 충분히 하강하지도 못했고 두 사람은 와류에서 점점 죽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결말에서 둘은 밑바닥을 찍었을까? 그래서 자유로워졌을까? 아니면 물 밖으로 나가게 될까? 생각하다가 어쨌든 다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 깨진 관계는 다시 붙일 수 없다고 하는 건 비유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해봐. 우린 깨진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헝클어진 거야. 헝클어진 건 다시 풀 수 있어. 깨진 관계, 헝클어진 관계는 너무 쉬운 비유여서 아쉬웠어요. 저는 독서노트에 사랑은 비유가 아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비유를 이용할 뿐이다. 사랑은 비유 밖에 있다고 적었어요. 이 책을 함께 읽은 엄마는 양성인 사람이건 음성인 사람이건 둘이 만나 중성부력 상태로 희석되는 게 사랑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중성부력 상태로 회복할 힘과 에너지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지지고 볶는 삶이라고 해도 남들이 알 수 없는 평온하고 자유로운 인생 여정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서 딸도 험난한 세상에서 결국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 중성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속에서도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 급류도, 와류도, 중성부력도, 그리고 빠진다는 표현도 모두 사랑을 얘기하는 언어가 맞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비유하자면 다른 언어에 풍덩 빠져서 유영하고 싶다는 갈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승우의 사랑의 생애를 펼치게 됐습니다. 사랑의 생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다. 이걸 읽고 머리가 확 밝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어서 읽어볼게요. 사랑은 누군가에게 홀려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내부에서 생을 시작한다. 이승우가 말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에 빠졌다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주어가 나일 수도 동사가 빠졌다일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사람이 빠지거나 잠길 수 있는 것이냐 물화시켜서 말하는 이런 수사는 사랑의 불가항력적 성격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곳이 어디든 어딘가에 빠진 사람은 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 나는 에 빠졌다. 그러므로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할 것이다. 불강력적인 성격의 사랑을 거부하려는 무의식이 이 희미한 주어, 나를 고수하게 한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사랑이 들어와 사는 것이다. 숙주가 기생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체가 숙주를 선택하는 이치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이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고, 사랑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 사랑이고, 사랑이 움직이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할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사랑이 들어와서 자격을 부여할 뿐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형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형배는 짧은 머리 여자 선희에게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그녀와 헤어지려고 해요.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랑 앞에서 자기 몸을 한껏 낮추면서 동시에 사랑을 한낱 자격의 문제로 끌어내민다. 더 위약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까짓 자격, 일부러 갖추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일 수 있다. 형배는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의식하지 못한 채 겸손주의에 숨어 오만을 부렸고 여자는 형배의 그런 오만을 알아보고 들춰냈어요. 지금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흡사 독립선언문 낭독하듯 하고 있는 거 알아?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지고 약 3년 뒤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형배의 눈에 그녀의 귀가, 웃음이, 존재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짧은 머리였던 선희의 귀가 더 잘 보였을 텐데 긴 머리의 선희의 귀가 유독 거기에 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져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있는 형배는 왜 그녀가 모르는 사람 같은지도 자기가 수줍어한다는 사실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를 매혹하는 것들이 미지의 대상들이라는 사실을 형배는 간과했다. 아니, 그 순간 그가 매혹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승우가 말하는 미지는 단순히 우리가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이성을 뜻하지 않아요. 무지를 뜻하지도 않고요.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미 아는 상대를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일일 것이다. 연인은 내가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아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연인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는 알아가야 하는 숙제를 떠안는 자이다. 형배는 사랑에 걸렸고 사랑에 덮쳐졌고 사랑에 들렸어요. 형배는 자신이 허기에 들린 것 같다고만 생각했고 사랑 혹은 탐심을 발견하자 저녁 10시에 전화를 겁니다. 파스타를 먹자고요. 이 밤중에 갑자기 웬 파스타냐 싶죠. 천이는 마침 배가 고팠고 더 이상 꾸미고 만날 필요가 없는 가벼운 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스타를 먹으러 나오긴 했지만 궁금했나 봐요. 이 밤중에 갑자기 웬 파스타냐고 물었으니까요. 사실 형배는 파스타를 좋아하지 않았고 선이가 파스타를 먹고 싶다고 할 때도 언제나 거절했던 사람이었어요. 형배가 전화할 때 분명 파스타를 먹고 싶었지만 그가 떠올린 건 어떤 맛의 파스타가 아니라 기호로서의 파스타, 그녀를 지시하는 부호에 지나지 않은 파스타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좋아하려고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선희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선배, 설마 지금 나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야? 현재 선희가 형배에게 느끼는 감정은 무미건조함이에요. 한때 그렇게 좋아했고 차인 뒤에는 괴로워했었지만 물론 그걸 참지 못해서 형배에게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요. 선희가 형배에게 전화를 건 건 2번인데요. 망설이다 건 전화를 받은 형배가 TV를 보며 키득키득 웃고 또 대수롭지 않게 대하자 선희는 비참해하며 인사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요. 2번째 전화했을 때는 달랐어요. 통화가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형배에게 차인 후 집에 틀어박혀 글만 쓴 선희가 등단을 한 날이었어요.
이영문학 전집을 기획하면서 이영문학관을 자주 왕래하던 때이기도 했고요. 소설가가 돼서 너무 기쁘고 축하받고 싶던 선희는 눈앞에 있던 이영문학관 과장인 영석을 억지로 축하 자리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는 축하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가 막 좋아했던 사람. 근데 그게 과장님은 아니거든요.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영석은 전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해요. 선희는 할 수 없다고 대답하고요. 그러더니 아저씨가 대신해 줄래요? 라면서 어떻게 축하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줘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역시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이름을 불러달라고요. 선희야 라고. 선희가 선희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내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이름들만 부르며 지내잖아요. 내가 나를 잘 불러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보세요. 또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으면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그 낯섦과 다정함이 너무 묘하거든요. 아무튼 선희는 선희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다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형배의 목소리요. 그 형배의 목소리는 선희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선희가 그 사람을 떠올리며 흉내낸 것이요. 선희는 그날 결국 형배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미 그 번호는 형배의 것이 아니었지만 선희는 다음날 통화 목록을 보고 형배와 통화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랬던 형배가 이제 와서 왜 선희를 좋아한다고 할까요? 이제 자신에게 사랑할 자격이 생겼다는 걸까요? 형배는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손을 저어요. 형배에게 사랑은 두려움이었어요. 작가는 이걸 카프카에 난처한 심리적 포지션이라고 표현해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사랑을 하며 살 수도 없는 이 난처한 사람은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한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랑을 하지 않을 때의 불안이 덮치기 때문이다. 형배는 실제로 누구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도 못했고 사랑의 수중에서 언제나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형배의 아버지는 사랑 때문에 형배가 중학생 때 집을 나갔어요. 흡사 달아나는 것 같이. 그러나 쓸쓸함을 여운처럼 남기면서요. 젊고 아름다웠던 어머니는 술을 마시고 자주 울고 가끔 화냈어요. 형배는 아버지의 도피, 남겨진 사람의 상처와 절망을 대면하며 살았어요. 사랑을 위한 행동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의식했을 때 사랑은 끔찍한 것이 되었다. 사랑을 위한 아버지의 도피가 그 아들로 하여금 사랑으로부터 도피하도록 조종했다고 말해야 할까? 그런 형배가 선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선희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영석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다가 선희가 갑자기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줄래요? 라고 했거든요. 강요당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고백은 강요된 것이지만 거꾸로 사랑한다는 고백에 의해 사랑이 이끌려 나오는 일도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사랑하지 않기는 더욱 어렵다. 듣는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지만 하는 사람은 하면서 듣기도 하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은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하는 사람, 하면서 듣는 사람은 잘못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영석은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 사랑이 자기 안에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흥분했고요. 그리고 영석은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구걸하는 자가 됐어요. 영석이 하는 사랑은 어린아이의 사랑입니다. 영석은 고아였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달라고 구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원할 기회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눈치 빠르고 과묵한 사람으로 자라왔죠. 그런 영석이 선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가 말한 건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곧 40인 영석이 이제 막 30이 된 선희에게요.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조르면서 거칠고 난폭하게 달려들거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애무해요. 처음엔 선희가 위협과 불쾌감을 느꼈는데요. 신경질적으로 몸을 일으키고 짜증과 의심과 실망을 숨기지 않고 분출했어요. 그러자 영석은 벽 모서리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봐요. 그리고 선희는 그 모습에서 위기에 몰린 한 마리 작은 짐승을, 처참하고 비굴하게 벌벌 떠는 새끼 짐승을 떠올립니다. 이상한 힘에 이끌려 그녀는 그에게 자기 가슴을 내주어요. 어머니가 그렇듯 너그럽고 능숙하게 다독이면서요. 선희의 사랑은 넝쿨손에 붙들린 나무 같아요. 작가는 당신이 나의 방식을 정한다. 연인은 사랑하는 자이고 동시에 연인의 사랑의 방식을 결정하는 자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형배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든가 영석이 갖고 있는 아이다움은 그들의 고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의, 갇혀있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사랑의 방식으로 보이지만 선희의 경우엔 영석에 의해 결정된 사랑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석이 넝쿨이기 때문에 선희는 기꺼이 나무가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소설의 절반 정도입니다. 아직 형배는 파스타집에 선희와 함께 앉아 있고요. 또 형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둥이 친구 준호도 열심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소설 절반 정도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봤는데요. 소설이 품고 있는 이야기도 다양하지만 심리와 행동을 아주 치밀하게 탐구했기 때문에 도저히 쉽고 간결하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찾을 재미를 제가 다 빼앗을 수도 없고요. 이승우 작가가 얘기한 한 문장은 소설의 첫 문장이기도 했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다. 그러면서 형배의 사랑, 형배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좀 나중에 나옵니다. 영석의 사랑과 선희의 사랑, 아까 얘기했던 바람둥이 친구의 사랑, 정말 다양한 사랑을 그립니다. 그게 사랑의 샘플을 보여주는 게 아니어서 좋았어요. 제가 이 소설을 좋아한 이유는 사랑을 한 문장으로 쓸 수 없기에 쓰인 작품이거나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쓰인 작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각기 다른 사랑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랑한다는 한 가지 표현을 쓴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르게 사랑한다. 다르게 사랑하면서 똑같이 사랑한다는 한 가지 표현을 쓴다.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선 안 된다. 저는 이 문장들로 인해서 모든 비유에서 벗어났어요. 사랑은 사랑이구나 하고요. 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는 사랑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모두 사랑이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 공유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즉 그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책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삶을 하며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얘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